전 세계적인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BM 시장의 리더십이 삼성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수소 동탄 구간이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홍콩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에 들어갑니다. 배상액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입니다. 이 공장 한 동 한 동을 팹이라고 부르는데 이 팹 한 동을 짓는데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게 듭니다. 우리가 이 과거 학창 시절을 윈도우 XP 세대, 윈도우 7 세대라고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처럼 미래에는 지금을 챗GPT 4.0 세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모델과 그에 필요한 반도체,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까지 이 챗GPT 10.0 시대에는 정말 이 샘 올트먼이 말한 9천조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거물들이 중동의 오일머니를 찾는 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이미 미국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 모을 수 있는 펀딩의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불을 붙인 반도체 전쟁 속에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한 국가들은 국가 대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 적어도 자국 기업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과 서둘러 규모를 키워서 진입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조급함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면 적어도 10년은 굶어야 한다는 공포가 자유무역이라는 시대적 이념을 넘어선지는 오래입니다. 이제 선수들만 남아서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기업 특혜라는 낡고 해묵은 프레임에 갇혀 국가대표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못 받는 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한테 받게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한테 주는 이 보조금 발표가 임박했는데 삼성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달 초에 3월 7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미국 상무부가 그쯤에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을 밝힐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 인텔 보조금이 먼저 발표가 됐고 이달 말에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규모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협상이 계속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된 추가 협상으로 해서 이 발표가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어제 행사가 끝난 직후에 FTA 발효 20주년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 취재진이 물어봤는데 기업과 정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보조금 발표 시기는 개별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말하죠. 미국 정부안 일이어서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좀 정하고 이 보조금을 받는 데 따르는 뭐 제약 조건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독소 조항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생깁니다. 예상보다 뭐 초과 이익을 많이 내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그러니까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공유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반도체 수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업 기밀 같은 자료도 뭐 상무부에 조금 제출을 해야 한다든지 또 무엇보다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 협상 가능성을 좀 미국 정부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좀 다소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더 할 것이냐. 인텔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 짓는 이번에 투자한 돈이 173억 달러인데 여기 이제 알려진 보조금 규모가 이제 60억 달러. 그럼 30%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텔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삼성도 이게 같은 맥락에서 추가 투자안을 좀 확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인텔이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 여기에 이제 대출 지원으로 110억 달러를 이제 받게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앞서서 이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공장 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뉴멕시코와 오리건 등에도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이에 따른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지난 2022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간 총 1,9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을 20년간 미국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11곳을 세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테일러 공장뿐만 아니라 보조금 액수로 추정을 해보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투자안이 이번 보조금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액수 60억 달러가 이제 TSMC의 50억 달러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파격 대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또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결국은 더 많은 공장을 지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업,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과 뭐 미국의 이득이 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이 대만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비용 절반을 댔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이게 박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기업하면 우리나라에 뭐 이름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지원금을 주게 되면 뭐 특혜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일례를 좀 들자면 우리 정부가 지금 경기 남부에 올 초에도 밝혔죠.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다면서 622조 원을 민간에 투자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돈이 500조거든요. 네. 앞으로 한 20년 동안 500조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 보조금 받는 거는 0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나 뭐 이제 인허가 지원, 또 R&D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율 같은 거 확대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제 각국에서 앵커께서 이제 브리핑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지원에서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도 뒤늦게 직접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홍콩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시작합니다. 이 전체 배상액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들의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오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을 마지막으로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1분기 중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부의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판매 사례를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작동했는지 등
은행 측의 과실 여부와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결정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율배상은 손실금액의 최대 100%까지 이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40%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20조 원 가운데 상반기 만기 금액은 약 10조 원인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대략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이를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은행권의 상반기 실적은 기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미 현장 검사를 통해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거액의 과징금도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은행장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연임이나 지주회장 선임 등 금융권 내 후계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0년 독일 DLF 사태 당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은행과 CEO 모두 당국의 징계 결정을 바로 수용하기보단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수서 동탄 구간이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GTX 노선도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GTX-A 노선 운행이 시작됩니다. 2007년 첫 구상 이후 17년 만에 GTX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이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 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km를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개통하는 건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에서 동탄까지 총 38.5km 구간입니다. 나머지 GTX-A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에서 수서역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TX-C 노선은 2028년까지, B 노선은 2030년까지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GTX 요금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 K패스와 경로 어린이 대상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 바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이제 집을 사도 되는 건지, 전셋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궁금증만 무성한데요. 저희 부동산 플러스에서는 주요 지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또 향후 전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집값이 꾸준히 떨어지다가 3월 3주차에 보합을 찍고 드디어 18주 만에 0.0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값을 견인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드디어 집값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적 상승인지 아니면 대세 상승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상승이 서울 전반에 해당하는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서울 지도를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이 상승, 또 6곳이 보합입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자치구가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 보시면 특히 마포구가 0.12%로 상승률이 높았고 강남 지역에선 송파구가 0.05%로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이후 아파트 거래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도 16.6% 많은 거래량입니다. 네, 다음 지표는 공사비 지수입니다. 최근 공사비 이슈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분담금 폭탄을 맞고 또 청약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정부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공부문에서도 공사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단가가 현실화로 인해서 신축 분양가가 더욱 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신축 수요가 시차를 두고 구축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쌓여있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속도 역시도 빨라질 거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전셋값이 45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 구축 위주의 갭 투자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한 이유는 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비교적 돈을 적게 빌려도 되는 이 전세로 수요가 이전되는 데다 이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다세대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올 초 대비 절반 가까이 전세 물량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 매매가와 전세가 움직임이 함께 가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의 물건이 좀 더 소진되면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용 연구를 통해서 LH의 그 지속 가능한 그 경영을 지원하고 소주택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무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물기는 팔면서 화물기를 세워둘 경납고와 꼭 필요한 지상 서비스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매각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장에서 만난 원유석 대표는 매각 추진에 차질이 없냐는 질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래 기준대로, 규정대로, 그다음에 날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종 매각이 성사될지 회의론이 일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인수 후보자 사이에선 반쪽짜리 매각, 깜깜이 매각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시아나가 보유한 화물기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된 기체인데도 이를 관리할 경납고 조업 인력 등 핵심 자산이 매각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 대표는 인수 후보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핵심 자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은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각 주관사하고 협의를 중입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매수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합리적인 조치 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다른 관건인 매각가에 대해 원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매각가는 5천억에서 7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여객기에 화물을 탑재해 운송해온 벨리카고 수위까지 포함되다는 논란으로 매각가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단계는 아니고 실사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나중에 이제 적정 가액이 서로 상의가 될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은 합병을 위한 기업 결합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한 핵심 시정 조치안입니다.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LCC 4개사가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실사 작업이 끝나는 오는 4월 중순 대한항공 산업은행 등 매각 측은 본입차를 진행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공략에 맞춰 호주 진출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법인을 만들고 전기차 금융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이 올해 호주 영업법인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의 100% 전속 금융사로 설립될 이 법인을 통해 현대차의 호주 현지 판매를 지원하고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심사와 승인까지 시일이 걸리는 호주의 금융 시스템을 고려해 현대캐피탈만의 독자적인 IT 시스템으로 현대차와의 데이터 기반 협업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캐피탈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14개국에 총 17개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현대캐피탈의 글로벌 전체 자산은 연평균 약 14%라는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58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최근 여전체 금리 상승 등 여신금융업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인 정영진 사장을 새 수장으로 선임한 것도 올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올해 호주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전속 금융사로서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측은 현대차 그룹과 협업해 빠르고 편한 금융 서비스를 현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믿을 건 반도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 달성과 8만전자 귀환의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유가 증권시장에서 4조 4천억 원을 사들이며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전자도 8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러브콜에 2년 3개월 만에 8만전자로 화답했고 이번 주에만 52주 신고가를 3차례 다시 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며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코스피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경기가 가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코스피 상승에 기여를 하는 거겠죠.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의 수출 물량 지수는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며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모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수출주와 저PBR주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 대비 주가 상승이 더뎠던 종목과 대형 가치주 중심의 저PBR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밸류업 유망 중소형주를 선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대장주에 쏠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모멘텀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에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도 일부 반도체 제외하면은 제한적인 양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경신 이후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4월에도 삼성전자가 답답한 박스권을 뚫고 지수 상승의 선봉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